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세르반테스 원작의 세비야의 건달들 4부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수사의 손수건을 훔치는 꼬르따드를 지켜보던 한 소년이 다가와 모니포디오 씨의 허락 없이는 도둑질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두 소년을 모니포디오 씨의 집으로 데려가고 모니포디오는 린콘과 꼬르따드를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 그때 망을 보던 소년이 경관이 오고 있다고 말한다. 절대로 소란 피우지 마라. 그는 내 친구이니 우리에게 해를 입히러 오는 건 아닐 거다. 모두들 진정하고 있어라. 내가 나가서 직접 그와 얘기해보겠다. 모니포디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미 잔뜩 긴장하고 있던 모두는 마음을 가라앉혔다. 문 밖으로 나가서 경관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들어온 모니포디오가 물었다. 오늘 산살바도르 광장을 누가 담당했지? 제가 했는데요. 안내하던 소년이 대답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곳에서 금화 15에스쿠도와 2레알과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구아르토가 담긴 호박색 주머니에 대해서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오늘 그런 주머니는 없었습니다. 전 그걸 훔치지도 않았고 또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나한테 속임수는 있을 수 없다. 내 친구이자 우리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던 경관이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머니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 물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요. 누구든지 우리 규율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깨는 실수를 범할 시에는 목숨을 대가로 치를 것이다. 주머니를 훔친 놈은 빨리 자수해라. 전 그 주머니를 본 적도 없어요. 정말로 결백하다니까요. 그 말은 모니포디오의 화에 불을 붙이는 격이었고 모두 자신들의 규율과 엄한 규범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동요했다. 링콘의 때는 그들의 대립과 동요를 보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두목을 진정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경관이 말한 그 주머니입니다. 물론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죠. 또 오늘 제 친구인 꼬르따디오가 그 수사에게 따라붙어 훔친 손수건도 있어요. 꼬르따디오, 선한 사람. 그 손수건은 네가 가지거라. 너의 솔직한 행동에 만족한다. 주머니는 수사의 친척인 경관이 가져갈 것이다. 오늘 일은 정말 절박한 순간에 경관이 우리에게 곱절로 갚아줄 것이다. 모두는 두목의 의견과 판결, 그리고 두 신참자의 솔직함을 한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모니포디오는 경관에게 주머니를 주기 위해 나갔고 꼬르따디오는 선한 사람이란 새 이름에 만족했다. 모니포디오가 들어올 때 두 명의 젊은 여자들이 함께 들어왔다. 얼굴은 말끔하고 입술을 붉게 칠했으며 니트로 된 부인용 망토로 덮인 가슴에도 화장분이 칠해져 있었다. 그 유별난 행색 때문에 링콘의 때와 꼬르따디오는 그녀들이 매춘부라는 걸 알아차렸다. 목 축일 것은? 오, 내 사랑 칼잡이. 당신 부하 실바디오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것으로 가득 채운 술바구니를 가져올 거예요. 가난시오사라고 불리는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소년이 천으로 덮은 술바구니를 갖고 들어왔다. 모니포디오는 멍석을 펴고 모두들 둥글게 앉게 했다. 이때 성화에 기도를 드렸던 노파가 말했다. 이봐 모니포디오, 난 파티에 참석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정오가 되기 전에 기도를 끝마쳐야 하고 피해 성모님과 성 아구스틴의 십자가에 촛불도 바쳐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어젯밤에 레네가도와 센토피에스가 여기 있는 것보다 조금 큰 광주리를 가져왔기 때문이야. 그 광주리엔 흰 옷으로 가득 차 있었지. 옷이 얼마나 들어있었죠?
그건 몰라. 그들은 광주에서 옷을 꺼내지도 않았고 세보지도 않았거든. 내 양심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지. 신은 내게 착한 마음을 부여하셨고 법의 힘에서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만드셨지. 할멈, 모두가 당신을 믿어요. 내가 초전에게 가서 할멈이 갖고 있는 걸 확인하고 셈해 볼게요. 그리고 내가 늘 해오던 대로 당신이 충실하게 잘 보관한 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모니뽀디여, 자네가 명령했으니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내가 끼니가 좀 늦었거든. 그러니까 뱃속을 달랠 수 있게 내게 한 모금 주게나. 가난시오사의 친구 에스칼란타가 코르크통을 채운 후 신앙심 깊은 그 노파의 손에 쥐어주었다. 에스칼란타, 너무 많이 부었구나. 그렇지만 신은 뭐든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노파는 술통을 입에 대자마자 수만 번 쉬지 않고 단숨에 뱃속으로 부었다. 에스칼란타, 네가 날 위로해줬으니 하나님도 널 보살펴 주실 거야. 아, 근데 얘들아, 혹시 초를 살 수 있게 몇 푼의 꽈루돌을 줄 수 없겠니? 삐뽀따 할머니, 여기 2꽈루돌 드릴게요. 1꽈루돌은 절 위해서 초를 사서 성미겔 성인 앞에 놓아주세요. 가난시오사가 할머니에게 동전을 건네며 말했다. 아가야, 네겐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 미리 촛불을 바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 옆에 있던 에스칼란타도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할머니에게 몇 푼의 꾸아루또를 주면서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두 성인들에게 촛불을 놓아달라고 부탁했다. 노파가 떠난 후 모두는 멍석 주변에 둘러앉았고 가난시오사는 시트를 테이블보처럼 펼쳤다. 안내 소년과 허름한 옷을 입은 두 노인에게도 벌집 모양의 코르크통에 술이 따라졌다. 그들이 앞에 놓인 오렌지를 집으려 할 때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는 순식간에 불안에 휩싸였다. 모니뽀디오는 모두를 진정시킨 후 문으로 다가가서 굵고 탁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니? 모니뽀디오 씨, 저예요. 모니뽀디오는 문을 열었다. 까리아르따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정도로 천박한 차림새였다. 머리칼은 헝클어뜨린 채였고 경솔함이 그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파렴치한 도둑놈에게 신과 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까리아르타, 무슨 일이냐? 그 비겁한 눈속임새 도둑놈, 그 석회투성이 더러운 딱딱놈, 불행한 이 몸뚱이. 그런 놈을 위해서 내 젊은 시절과 꽃다운 나이를 흘려보내고 희생했다니. 진정해라, 까리아르타. 내가 판결해주마. 네가 당한 모욕을 말해봐라. 네 기둥서방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라. 네가 복수를 원한다면 더욱더 너의 말이 필요하지. 무슨 기둥서방이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비열한 그런 놈이 내 서방이라면 차라리 지옥으로 가겠어요. 지금 당신이 보는 것처럼 그놈이 날 이승향으로 만들었다고요. 여자는 갑자기 무릎 조금 위에까지 치마를 올렸다. 그때 모니뽀디오는 피멍으로 가득한 다리를 발견했다. 잿간 녀석을 낳아준 어머니보다 내게 더 많은 빚을 짓고 있는 랩벌리도 그 배은망덕한 자식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체 왜 그런 거지? 그놈은 노름을 하면서 돈을 잃곤 30레아를 빌리로 그놈의 부하 까브리아스를 내게 보냈죠. 그런데 돈을 보내지 않은 거구나. 돈은 보냈어요. 하지만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내줄 수 없어서 24레알만 줬어요. 그놈은 내가 수입의 일부를 빼돌린다고 확신을 하고서는 세비야 외곽에 있는 들판으로 날 불러내선 올리브 숲속에서 버클도 빼지 않은
그녀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는 다시 목청을 돋구며 정의의 심판을 요구했다. 모니포디오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판결을 약속했다. 가난시오사는 자신도 애인과 그런 종류의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위로하면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까리아르따, 그 눈구렁이 같은 사내놈들이 우리를 매질하고 걷어차고 못 살게 굴 땐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레폴리도가 널 괴롭힌 다음에 너에게 한 번도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니? 어떻게 한 번이겠어? 수천 번은 될 거야. 내게 자신과 같이 집으로 가자고 손을 내밀기도 했어. 게다가 날 괴롭히고 난 후엔 거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었어. 그래, 그럼 의심의 여지가 없네. 어휴, 정말. 그런 남자들이 진정으로 후회하게 되는 경우엔 다신 죄를 저지르지 않지. 까리아르따, 우리들이 여기서 떠나기 전에 그가 널 찾으러 와서 한 마리 양처럼 굴복하며 지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할지 우리 한번 두고 보자.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확실한 속죄를 먼저 하지 않는다면 매질을 한 그놈을 이 문 안으로 결코 들이지 않을 것이다. 깨끗한 생활을 하며 돈을 버는 까리아르따의 얼굴에 감히 손을 대는 놈이 있어. 그놈을 더 이상 봐줄 수는 없어. 그때 까리아르따가 말했다. 제발 모니포디오.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난 그를 가슴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내 친구 가난시오사의 확신에 찬 말들이 날 정신 차리게 했어요. 사실은요, 그를 찾아서 막 나가려고 했거든요. 내 친구를 받아들인다면 그런 짓은 하지 마. 그럼 그는 널 우습게 보고 기고만장해서 마음대로 속일 거야. 까리아르따, 후회하며 용서를 빌러오기 전엔 절대 여기서 나가지 마. 혹시 그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에게 편지를 쓸 거야. 알았지? 필요하다면 내가 서기가 되어줄게. 비록 시인은 아니지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멋진 시구를 만들 수 있거든. 까리아르따는 매사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모니포디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소동이 가라앉자 모두들 점심 식사를 계속했다. 잠시 후 광주리는 바닥이 드러났고 술푸대에서는 찌꺼기가 나왔다. 노인들은 자리를 떠나야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러자 모니포디오는 집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걸 정확하게 알려줄 임무를 주지시키면서 떠나도록 허락했다. 노인들에 대해 호기심이 생긴 링꼬네 떼가 모니포디오에게 질문했다. 이런 질문이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좀 전에 자리를 떠난 백발이 성성하면서 고지식하고 허약해 보이는 두 노인은 우리 조직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그들은 은어로 파수꾼이라고 불리고 있어. 밤에 어느 집을 털 수 있는지, 조폐창에서 어디로 돈을 나르고 어디에 보관하는가를 살피면서 낮에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우리 집단에서 가장 유익한 요원이고 신앙심도 매우 깊어서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있단다. 이야, 모든 게 완벽하군요. 저도 이 집단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은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이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모니포디오 씨, 레폴리노입니다. 까리아르따가 이 소리를 듣자 하늘을 찌를 듯이 큰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모니포디오 씨, 그에게 문 열어주지 마세요. 그 포악한 놈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아요. 까리아르따는 모니포디오가 문을 열어주는 걸 보자 방패가 걸려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쳤다. 약한 여자를 괴롭히는 놈! 그 흉측한 얼굴의 그놈을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봐, 까리아르따. 더 이상 화내지 마. 진정하라고. 너하고 같이 갈 거야. 시체 뼈다 위에 같이 갈 거야. 자자자, 이미 지난 일은 잊자고. 에? 또다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때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하느님께 맹세하지. 이 나쁜 놈아! 그러니까 그만 진정해. 더 이상 당신 있는 곳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을 거야! 내가 확실히 말해두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난리가 날 줄 알아, 이 멍청아! 레폴리도,
까리아르타, 날 봐서라도 그만두게. 까리아르타는 강압적인 협박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방에서 나오게 될 거야. 까리아르타, 이제 밖으로 나오거라. 레폴리도가 무릎을 꿇고 너한테 용서를 빌도록 하겠다. 그래, 까리아르타. 모니포디오의 말을 믿어봐. 모두 네가 밖으로 나오길 바라고 있고 또 네 편이 돼줄 거야. 가난시오사도 끼어들며 말했다. 이런 행동이 한 인간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라면 아무리 무서운 군대 앞이라도 항복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까리아르타가 원한다면 무릎을 땅에 박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이마라도 땅에 박겠어. 레플리도의 말에 치키스나케와 마니페로가 웃었다. 까리아르타와 나의 대화에 대해서 비웃거나 비웃으려고 생각하는 모든 자는 자신들을 속이며 비웃는 거야. 레폴리도, 지금 함 그 말을 취소하게. 그렇지 않으면 불상사가 날 거야. 그리고 자네들도 이쯤에선 그런 모욕적인 언사는 그만두는 게 좋겠어. 입속에서 삭혀버리란 말이야. 레폴리도는 우리에게 훈계 같은 건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훈계를 한다면 그건 너무나 바보 같은 소리일 테니까요. 치기스나께, 난 언제든지 훈계를 할 거야. 바보 같은 놈들은 거짓말이나 한다고 내가 이미 말했지. 달리 생각하는 사람은 날 따라와. 남자라면 단검으로 말했던 걸 지킬 테니까.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세르반테스 원작의 세비야의 건달들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도시에 입성한 두 소년의 모험을 주제로 하고 있는 세비야의 건달들. 오늘은 이 작품의 주요 해설을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박철 교수의 도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 작품 세비야의 건달은 여러 가지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한 비교적 평면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중반 이후부터는 세비야의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인 모니포디오의 저를 중심으로 그 범죄 조직을 찾는 방문객이 사건의 초점이 되며 악동 링콘과 꼬르타도는 행위자가 아닌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전개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링콘과 꼬르타도가 범죄의 행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비야의 범죄자들의 부도덕한 또 타락한 범죄 행위를 보고 놀라고 있는 것이 이 소설의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자 소설은 악자가 사회와 부단히 살아가면서 겪는 사건들을 통해 독자가 사회 전반의 모순과 악자가 겪게 되는 좌절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 작품 세비야의 건달에서는 악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설정을 통해 그들 집단을 사회의 한 축소판으로 가정하여 그것을 통해 사회의 모순이 잘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세르반테스의 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악동 링콘과 꼬르타도는 자신들도 악동이면서 세비야의 범죄 조직과 퇴폐적인 행위는 그들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도시를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이 작품은 끝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말이고 세르반테스의 기지가 넘치는 결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세르반테스 원작의 세비야의 건달들 3부를 마칩니다.